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진우타워의 펜트하우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길고 검은 흑단 테이블 위로 부서졌지만 회의실의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 냉기의 중심에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군림하는 진우그룹의 총수. 그는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완벽하게 광택이 난 테이블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긴장으로 굳은 임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몇몇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지난 6개월간 그 이름은 진우그룹의 모든 전략회의에서 악몽처럼 등장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바이오테크 및 신재생 에너지 기업. 처음에는 그저 그런 스타트업 중 하나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상상을 초월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특허를 싹쓸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를 진우그룹의 코앞에서 채갔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진우그룹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셀레스티아의 자금력과 기술력 모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그들의 로비 능력은 마치 수십 년간 정재계에 뿌리내린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뿌리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뿌리를 논하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철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태준에게 있어 비즈니스는 혈통과 역사의 전쟁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쌓아 올린 진우그룹이라는 성체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 선정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태준이 물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었다. 진우중공업이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고 당연히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경쟁자로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가 이름을 올리면서 상황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아 측에서 최종 협상 테이블에 그들의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회장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셀레스티아의 회장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언론에 노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재계의 그 어떤 사교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그를 유령이라 불렀다. 성씨가 윤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나이도 성별도 경력도 모두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잘 됐군. 숨어있는 쥐새끼를 밖으로 끌어낼 좋은 기회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최고급 수트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번 최종 협상 내가 직접 나간다. 김비서, 당장 일정을 조율해.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룹 총수가 일개 프로젝트 협상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만큼 태준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을 넘어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무명의 회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발밑에 무릎 꿇리고 진우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일주일 후 최종 협상이 열리는 호텔의 스위트룸. 강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먼저 도착했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곧 열릴 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비서를 포함한 진우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그의 뒤에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태주는 상상했다. 셀레스티아의 회장은 어떤 인물일까? 아마도 해외 유학파 출신의 야심만만한 늙은 사업가일 것이다. 혹은 신흥 부호의 돈을 등에 업은 교활한 책략가일지도 모른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이 강태준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게 될 터였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셀레스티아의 실무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젊고 세련되었으며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진우그룹의 중후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날렵하고 예리한 기운이 느껴졌다. 태주는 삐딱하게 소파에 기대앉아 그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물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명이 귀를 울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진회색 정장.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넘치는 모습. 그녀는 예전처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과거의 그늘과 순종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많은 풍파를 겪고도 꺾이지 않은 굳건함과 수천 명의 운명을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카리스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혹은 아주 오래된 가구를 보는 듯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무감정한 시선이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윤서연, 5년 전 그가 경멸과 함께 내쳤던 아내. 살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무시했던 여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내 이름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차갑게 내뱉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의 회장, 포춘 50대 기업의 수장,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의 인물 윤 회장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많은 질문과 부정의 외침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거나 아니면 지독한 악몽일 뿐이다. 그가 알던 윤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고 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존재였다. 그녀의 세상은 집안의 주방과 거실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여제 누디어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셀레스티아의 젊은 부사장이 정중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진우그룹 강태준 회장님께 저희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의 이사회 의장 윤서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윤서연 회장. 그 단어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태준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태준의 맞은편 자리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신감과 절제가 배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과거의 애증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태준에게는 더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였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는 이미 완벽한 타인이었다. 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무너지는 표정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것은 협상 파트너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인 한 남자의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글쎄요, 세상길이라는 게 늘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셀레스티아의 최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셀레스티아의 최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연의 그 한마디는 강태준에게 내리꽂힌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협상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셀레스티아의 기술적 우위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미래 비전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와 전망은 진우그룹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을 비웃기라도 하듯 혁신적이고 압도적이었다. 태준의 임원들은 감히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저 넋이 나간 채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협상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가 알던 윤서연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시간이었다. 협상이 끝나고 서연과 그녀의 팀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도 그는 얼어붙은 듯 소파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텅 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옅은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쓰던 순종적인 꽃향기가 아니었다. 시원하고 지적인 숲속의 새벽 공기를 연상시키는 향이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만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우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그제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철 같던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강태준의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5년 만의 재회. 그녀는 이 날을 수없이 상상하고 대비해왔다. 하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하자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심장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의 아픔이 아니었다. 오래전 아물어 이제는 흉터만 남은 자리를 확인하는 듯한 무덤덤한 감각에 가까웠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그녀의 개인 집무실 문이 열렸다.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태준의 집무실처럼 권위와 위압감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었다.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느껴지는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었다. 그녀의 오른팔이자 셀레스티아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박진우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조금 피곤하네. 박진우는 그녀의 말을 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는 서연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어떻게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른 불사조가 되었는지를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5년 전 늦가을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연은 10년간 살았던 성체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던 강남의 저택에서 마지막 짐이 든 작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직후였다. 그녀가 가진 것은 위자료로 받은 약간의 현금과 세상이 그녀에게 붙여준 진우그룹의 버려진 전처라는 초라한 꼬리표뿐이었다. 차를 몰고 나온 태준이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동정만이 가득했다. 내 이름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곧 깨닫게 될 거야.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 말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슬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었다. 강태준의 아내 윤서연은 죽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윤서연 자신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처음 며칠은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은 단절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두뇌는 오직 남편의 내조와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서연은 낡은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채 꽂혀 있던 대학 시절의 전공 서적들을 꺼내보았다. 환경공학과 신소재. 한때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단어들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광촉매를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성기술. 당시에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 미래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아 읽었고 밤에는 오피스텔의 작은 책상에 앉아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지식과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아내로 살며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무섭게 타올랐다. 그녀는 위자료의 대부분을 털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도 직전의 작은 화학연구소를 인수했다. 먼지 쌓인 실험실, 낡은 장비, 그리고 희망을 잃은 몇 명의 연구원들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진우를 만났다. 박진우는 국내 최고의 공학도였지만 학벌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밀려나 그곳에 좌천되어 온 비운의 천재였다. 그는 서연이 내민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또 한 명의 돈 많은 아마추어가 벌이는 불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기술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의 이론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토론 끝에 박진우는 그녀의 비전과 지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복수 때문입니까? 박진우가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 같은 시시한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증명하고 싶어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나 자신에게. 그 한마디에 박진우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 후의 시간들은 전쟁과도 같았다. 자금은 늘 부족했고 기술 개발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서연은 직접 발로 뛰며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지만 강태준의 전처라는 꼬리표는 주홍글 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전이 아닌 그녀의 과거와 스캔들에만 관심을 보였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그녀는 대학 시절 자신을 눈여겨보았던 늙은 은사님을 찾아갔다. 은사님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보고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기꺼이 내주었다. 서연아, 내 눈은 예전 그대로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눈 말이다. 첫 투자금을 발판으로 연구는 급물살을 탔다. 서연과 박진우 그리고 몇 안 되는 연구원들은 연구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개발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그들은 기존보다 효율이 5배 이상 높은 새로운 수소 생성 촉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름을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라고 지었다. 천상의 혁신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의 성공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기술을 탐낸 대기업들이 온갖 방법으로 압박해왔다.
기술을 헐값에 넘기라는 협박 핵심 인력을 빼가려는 시도, 심지어는 산업 스파이를 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배후에 진우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아갔다. 해외에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특허 방어벽을 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재들을 지켜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고 수평적인 소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진우그룹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와는 정반대였다. 최고의 인재들이 강태준의 회사가 아닌 윤서연의 비전을 보고 셀레스티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전 셀레스티아는 마침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냈다.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이후 3년간 셀레스티아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진우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다. 다시 현재, 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한때 그녀가 갇혀 살았던 감옥 강태준의 성이었다. 박진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이제 시작이겠지요. 서연은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도시의 불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다. 진우 씨, 나는 복수를 위해 이 길을 온 게 아니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 길을 막아선다면 그게 누구든 치워버릴 수밖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5년간 그녀는 제국을 건설했다. 이제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태준이 시작할 그 전쟁을 그녀는 기꺼이 받아줄 생각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 마주했던 윤서연의 얼굴과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강태준 씨라는 호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씨. 그 한 글자가 10년의 결혼 생활과 5년의 세월을 단칼에 베어내고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굴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가 알던 윤서연은 이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고 그의 말에 순종했으며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대 기업의 회장, 포춘 50대 기업,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그녀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운 좋게 준 기술 하나로 거품처럼 부풀려진 것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난 5년 안이 그녀와 함께했던 10년의 세월까지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광. 태준은 옆에 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그대로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양주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김비서. 그의 외침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황급히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배무팀장하고 전략기획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1분 안에. 잠시 후 진우그룹에서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두 남자가 태준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꼰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여자 윤서연.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과거 인맥자금 출처 남자 관계까지.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태산으로 만들어. 만약 먼지 한 톨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뿌려. 법무팀장의 안경 너머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회장님, 하지만 태준이 싸늘하게 되물었다. 자네 지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건가? 아닙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두 남자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나는 과정엔 관심 없어. 결과만 가져와. 일주일 주지. 그 여자와 그 회사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방법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비즈니스 경쟁에 대한 지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지 단 이틀 만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우그룹이 비밀리에 자금을 대고 있는 몇몇 인터넷 언론사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혜성처럼 나타난 셀레스티아 윤 회장. 알고 보니 진우그룹 강태준 회장의 전처, 거액의 위자료로 벌인 위험한 도박, 셀레스티아 신화의 추악한 진실, 이혼의 상처를 복수심으로, 한 여성 기업인의 비뚤어진 욕망, 재계 파문 예고.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서연이 강태준의 전처라는 사실을 터뜨리며 그녀가 받은 위자료를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렸다. 그리고 셀레스티아의 성공을 운 좋은 투기 혹은 뒤를 봐주는 미스터리의 재력가 덕분으로 폄하했다. 기사의 논조는 명확했다. 윤서연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이혼의 상처로 비정상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기업의 수장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비열한 의도였다. 동시에 두 번째 공격도 진행되었다. 진우그룹의 헤드헌터들이 셀레스티아의 핵심 연구 인력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존 연봉의 서너 배에 달하는 금액 진우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 최고급 주택과 차량 제공 등 상식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CTO 박진우. 태준은 박진우가 셀레스티아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를 무너뜨리면 셀레스티아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셀레스티아의 본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명백한 인신공격입니다.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도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임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박진우 부사장은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지난 5년간 어떤 고통을 겪으며 회사를 일구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런 비열한 공격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윤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마치 흥미로운 체스 기보를 복귀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마저 서려 있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상대는 강태준입니다. 진우그룹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공격은 당연히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에 두 개의 단어를 띄웠다. 신뢰 그리고 비전. 진우그룹이 흔들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우리의 신뢰와 비전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연의 방역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찌라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대신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주간지와 단독 심층 인터뷰를 잡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혼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기술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회사의 원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불안정한 여성이 아니라 확고한 철학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압도적인 리더였다.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스캔들보다 그녀가 제시하는 미래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혁신가,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강태준이 던진 진흙은 그녀의 발치에도 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던진 자들의 손만 더럽힐 뿐이었다. 인재 빼가기 시도에 대한 대응은 더욱 통쾌했다. 그날 저녁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진우그룹에서 받은 오퍼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다. 나한테 왜 가져왔어요? 흔들렸어요. 말도 안 됩니다. 박진우가 발끈했다. 저는 회장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연구원들이 걱정되어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셀레스티아의 핵심 인재, 스톡그랜트 및 이익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안이었다.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경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핵심 인재들의 성과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스톡옵션이 아니었다. 회사의 주인이 되어 함께 성장하자는 파격적인 동반자 제안이었다. 진우 씨, 나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 그녀가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강태준 씨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거든. 내일 아침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진우그룹의 제안을 받은 다른 연구원들에게도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전해주시고요. 다음 날 셀레스티아의 대강당은 직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진우그룹 헤드헌터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셀레스티아의 핵심 인력 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심지어 한 젊은 연구원은 자신이 받은 제안서와 함께 저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합니다라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고 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진우그룹에게 또 한 번의 굴욕을 안겨주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미디어 공격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인재 빼가기 시도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윤서연은 5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고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돈으로 유혹할 수도 없었다. 태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재밌군. 그의 눈이 번뜩였다. 첫 번째 수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 더러운 판으로 끌고 내려가는 수밖에. 정면 승부가 안 된다면 뒤에서 칼을 꽂으리라. 김 비서, 정계에 있는 우리 쪽 사람들 전부 리스트업해.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방법만 고집할 순 없겠어.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진우그룹 내부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윤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패배를 인정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판이 불리해지면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채. 외부에는 철저히 알려지지 않은 오직 VVIP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그곳에서 2명의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환경부의 실세로 불리는 고위 관료 박 국장이었다. 두 분 모두 저희 진우그룹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태주는 서두를 길게 끌지 않았다. 그는 예의나 체면을 차리는 대신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상대를 찍어 눌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혜를 갚으라는 명백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초 의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라니 요즘 워낙 세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라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조심 호랑이 가죽을 빌려 입었다고 여우가 호랑이가 됩니까? 근본 없는 기업입니다.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모래성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합법적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차린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법을 이용해 상대를 질식시키라는 뜻이었다. 예를 들면 셀레스티아가 지금 건설 중인 서해안의 배터리 생산 공장.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받았는지, 안전 규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보시죠. 세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세무조사 명부는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밀회 이후 셀레스티아를 향한 국가 권력의 칼날이 사방에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예고도 없이 본사에 들이닥쳐 회계 장부를 통째로 들고 갔다. 환경부에서는 서해안 공장의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희귀 식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심어졌다는 심증이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다. 소방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부의 모든 부처가 셀레스티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을 쏟아냈다. 친환경 기업 셀레스티아 알고 보니 환경 파괴의 주범. 탈세 의혹 셀레스티아의 도덕성에 치명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서 법무팀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건들이 법적인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벗는 데는 최소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회사의 이미지는 망가질 것이고 자금 흐름은 마비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회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윤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개우미줄에 걸렸을 때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실 하나하나를 끊어내려다가는 결국 힘만 빠져 거미의 먹이가 될 뿐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미줄을 친 거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미를 세상의 빛 아래로 끌어내는 거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위기 앞에서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더 냉철하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로 몇몇 사람들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박진우 부사장, 날카로운 원칙주의자인 법무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긴급하게 수소문에 영입한 한 여성이었다. 최서희,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정재계 비리 사건들을 파헤쳤던 전직 탐사보도 전문기자. 언론사의 외압에 못 이겨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로 꼽혔다.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상황은 들으셨을 겁니다. 서연이 최서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강태준 씨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만든 이 더러운 판 자체를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최서희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재미있군요. 상대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질 한 번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그룹의 과거를 파헤쳐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그들이 수주했던 모든 대규모 관급 공사 석연치 않았던 인수합병, 그리고 그 과정에 얽혀있는 정치인들까지. 우리는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비밀조사팀은 그날 밤부터 즉시 가동되었다. 그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보안 회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뉴스기사, 공시자료, 판결문, 심지어는 파산한 기업들의 기록까지 진우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며칠간의 작업은 소득이 없는 듯 보였다. 진우그룹은 워낙 거대하고 그들의 범죄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최서희가 흐릿한 눈을 비비며 10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화면에 띄웠다. 한강교량건설 하청업체 대표 자금난 비관 자살, 단신으로 처리된 작은 기사였다. 진우건설이 수주한 대규모 교량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소 하청업체가 진우 측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가 났고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흔한 대기업의 갑질 사례 중 하나로 묻혔던 사건이었다. 뭔가 이상해요. 최서희가 말했다. 이 하청업체 기술력으로는 업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진우의 하청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교량 공사를 승인해준 당시 국토부 장관, 지금 셀레스티아를 공격하고 있는 최 의원의 정치적 대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마리였다. 팀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산한 하청업체에 흩어진 직원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입을 연 전직 격리 담당자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진우건설이 계약서에 없는 부정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그 돈의 일부가 당시 국토부 장관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슷한 패턴의 다른 사건들을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진우그룹과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우그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을 쥐어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득의 일부를 뇌물로 상납하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했던 것이다. 강태준이 지금 셀레스티아에게 휘두르는 칼날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약자들을 베어왔던 바로 그 칼이었다. 늦은 밤 비밀 회의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온통 이름과 조직도 그리고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가 대를 이어 만들어온 거대한 부패의 왕국, 그 설계도였다. 윤서연은 그 앞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자신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그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탐욕 아래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 되어 있었다. 초의 팀장님. 서연이 최서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최서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장하게 대답했다. 거미를 잡으려면 거미의 심장부를 찔러야겠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진우그룹의 재무총괄 부사장이자 강태준의 더러운 자금 세탁을 도맡아온 핵심 측근이었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했다. 매일 아침 그의 책상 위로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그의 승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해안 공장 건설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회사는 각종 소송과 조사의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셀레스티아의 위기를 떠들어댔고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윤서연의 이름 앞에는 이제 의혹, 위기, 추락 같은 어두운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즐겼다. 그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창밖에 셀레스티아 본사 건물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태웠다. 그는 상상했다. 지금쯤 윤서연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절망에 빠져 있겠지. 혹은 어리석게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움을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이름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야 그녀도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감정만 앞설 뿐 이런 큰 판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지. 그는 곁에 서 있는 김 비서에게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윤서연은 이제 서서히 말라 죽는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건물 셀레스티아의 비밀 회의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윤서연의 비밀 조사팀은 진우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한상철 부사장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30년 넘게 강씨 일가에게 충성을 바쳐온 인물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해온 금고직이 그의 입을 열거나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빈틈을 보이지 않는 남자였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혹은 사랑이든. 최소희는 며칠 밤낮으로 한상철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재산 학연 지연 심지어는 그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 명단까지. 표면적으로 그는 완벽했다. 술, 담배, 도박은 물론 여자 문제 하나 없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 매주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다. 이런 부류의 인간이 가장 무섭죠. 신념이 강한 만큼 배신도 하지 않으니까요. 법무팀장이 비관적으로 말했다. 아니요. 초회서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신념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죠. 그녀는 화면에 한 청년의 사진을 띄웠다. 한상철의 외아들 한지혁. 그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최서희가 찾아낸 것은 그의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그는 희귀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직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고가의 실험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치료 비용은 한상철 부사장의 공식적인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찾았군요. 윤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아킬레스건을.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그것은 한상철이라는 한 남자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드는 잔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함정이었다. 작전은 여러 단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박진우 부사장이 자신의 바이오 업계 인맥을 통해 미국 현지에 소문을 퍼뜨렸다. 한지혁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실험 프로그램이 거대 제약사에 인수합병되면서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아들의 치료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상철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패닉에 빠져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한상철이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무렵 셀레스티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새로운 글로벌 희귀질환 연구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한상철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세계적인 권위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이클 리 박사를 영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프로젝트의 연구 주제는 놀랍게도 한지혁이 앓고 있는 바로 그 질병이었다. 한상철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아들을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의 막대한 액수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조건이 붙었다. 한상철은 이제 단기간에 거액의 비자금이 절실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윤서연이 기다렸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셀레스티아의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바로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탈취였다. 그는 이사회를 열어 셀레스티아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주주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비밀리에 사들여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후 주식시장에 투입해야 했다. 한 부사장. 태준이 한상철을 불렀다. 이번 일이 끝나면 자네 아들 치료비는 평생 걱정 없게 해주지. 그러니 평소처럼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것은 한상철에게 악마의 유혹이자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이었다. 모든 것은 윤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 문제로 이성을 잃은 한상철은 강태준의 비자금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 기부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대담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최서희가 이끄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거미줄에 고스란히 걸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상철이 이용하는 모든 유령 회사의 서버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데이터가 포착되었다. 강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나온 거액의 자금이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들을 거쳐 셀레스티아 주식을 매입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전체 경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상철이 돈의 일부를 빼돌려 아들의 치료비를 기부할 재단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정확한 흐름까지 모든 것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최서희의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것은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강태준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주식 시세 조종, 그리고 한상철의 횡령까지. 진우그룹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치명적인 비수였다. 늦은 밤 비밀 회의실. 최서희는 최종 보고서를 윤서연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신경망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윤서연은 스크린 속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자금의 흐름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것은 한 남자의 탐욕과 다른 한 남자의 부정이 만들어낸 추악한 핏줄기였다. 강태준은 며칠 뒤 열릴 셀레스티아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곳이 자신이 만든 단두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주주총회 날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산양은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입구에 장사진을 쳤고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단순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3대에 걸쳐 군림해온 낡은 제왕과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여제의 정면 충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장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셀레스티아의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들의 앞날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강태준은 약속된 시간 정각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진우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단상 한쪽에 자리한 윤서연을 잠시 훑어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표정. 태준은 그것을 패배를 직감한 자의 체념이라 해석했다. 가소로웠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운명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진우그룹 측 변호인이었다. 그는 유창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셀레스티아의 현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셀레스티아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규 공장 건설은 왜 중단되었습니까? 왜 유망했던 이 기업이 온갖 소송과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공장 사진, 셀레스티아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들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윤서연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안정한 리더십이 위대한 기업 셀레스티아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 진우그룹은 이 위기를 바로잡고 셀레스티아의 가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변호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분위기는 급격히 진우그룹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변호인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희는 이미 국내외 유수의 투자사들과 연합하여 셀레스티아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상당수를 확보했습니다.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교체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이제 윤서연이 구차한 변명을 몇 마디 늘어놓고 표결이 시작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이 난다.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윤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고요하고 당당해서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태준 회장님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진우그룹이 그리고 강태준 회장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저희 회사의 주식을 그렇게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셀레스티아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그것들을 잇는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윤서연은 자신의 옆에 대기하고 있던 최서희를 소개했다.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이신 최서희 팀장님께서 저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최서희가 보조 연단에 서서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것은 스위스에 있는 한 은행의 비밀 계좌입니다. 계좌의 주인은 진우그룹 강태준 회장입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계좌에서 나온 수천억 원의 불법 비자금이 여기 보시는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다수의 유령 회사들로 쪼개져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지난 몇 달간 셀레스티아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입니다. 교진말 전부 날조된 자료야.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최서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은행의 실제 송금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 그리고 유령 회사의 등기 서류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사람은 진우그룹의 재무총괄 한상철 부사장이었습니다. 최서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 등장한 것은
초췌한 모습의 한상철 부사장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실로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영상은 결정타였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했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고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윤서연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윤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기적처럼 소란이 잦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한 남자와 그의 부패한 제국이 벌인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시장을 교란했고 주주 여러분을 기만했으며 법치를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강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눈에는 오직 허망한 불신과 완전한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연단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의 모습 위로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 내렸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나 복수의 시원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하고 비장한 품격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지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고리를 바로 오늘 자신의 손으로 끊어낸 것이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우그룹 게이트는 한동안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졌던 부패의 실상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강태준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역했던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진우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강씨 일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그 모든 경랑의 한가운데서 셀레스티아 이노베이션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윤서연은 주주총회 직후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승자의 오만한 목소리로 진우그룹을 비난하는 대신 이번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었을 주주들과 시장의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의 흔들림 없는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시장은 신뢰로 화답했다. 회사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중단되었던 서해안 공장 건설도 재개되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은 셀레스티아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업계의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가을 오후, 윤서연은 홀로 서해안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헬멧을 쓴 그녀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이곳은 한때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셀레스티아의 미래, 그리고 그녀 자신의 꿈이 자라나는 희망의 땅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박진우 부사장이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여기
바람이 찹니다. 감기 드시겠습니다. 서연은 미소와 함께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진우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녀가 뜬금없이 물었다. 박진우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먼지 쌓인 연구소. 회장님은 그때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린 외로운 전사 같으셨죠. 그랬지. 서연이 나지막이 웃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싶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건설 현장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방울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중장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장엄한 자연의 풍경. 그 안에서 서연은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강태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증오를 통해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과거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구원했다. 회장님,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상철 부사장 아들 한지혁 군 말입니다. 저희 재단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이 아닌 저희 재단과 협력하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상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용했다.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그것은 이번 전쟁에서 그녀의 마음에 유일하게 남은 씁쓸한 뒷맛이었다. 잘 됐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꼭 건강해졌으면 좋겠네. 그녀는 싸움에서는 이겨야 했지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은 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강태준과 다른 점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연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5년 전 텅 빈 트렁크 하나를 들고 차가운 저택을 나오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고요함과 따뜻함이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담하고 편안한 공간.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은 그녀가 처음 셀레스티아를 구상했을 때의 낡은 설계도와 아이디어 노트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난 5년의 여정.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일구는 과정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깨고 윤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치열한 순례의 길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녀의 성공은 복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 남긴 유산이었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대신 일어서기를 선택했고 증오에 머무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했다. 윤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처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잠재해 있다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인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싸늘했던 재벌가에 버려진 아내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혁신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승리의 의미였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하고 충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된 완벽한 평화였다.